반갑습니다. 유시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몇 가지 오늘 수업 진행부터 시작해서 이번 학기의 강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한 강의 소개와 이 강의 진행 방식, 그리고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존중하고 지켜야 될 강의 진행 규칙, 이런 몇 가지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를 마지막으로 한 것이 약 7년 전입니다. 7년 만에 다시 대학 강의실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긴장되고 걱정도 많고 좀 가슴이 좀 두근거리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새로운 도전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첫 학기에서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강사가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1959년생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로 50이죠. 여러분들하고 한 30년 정도 혹은 20한 7, 8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 딸이 고3이니까 한 세대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연원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 낙선 공약으로 떨어지면 대구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켜야 될 약속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맙게도 경북대학교 학교 당국에서 또 시간 강의를 허용을 해줘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다 여기서 대구에서 보냈고, 대학교 1학년 때 방학 때 왔다가 사범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교실에 여학생이 무지하게 많다고 그래서 놀러 왔던 기억이 납니다. 와서 보고 야, 좋겠다. 예, 제가 들어간 학교는 계열 모집을 할 때 530명을 뽑았는데 여학생이 1명밖에 없는 대학이었습니다. 예, 그때 그 학교는 공과대학을 통틀어 여학생 하나, 사회과학대학을 통틀어 여학생 하나, 그렇게 한 500명 중에 1명 정도의 비율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20년, 30년 동안 우리 땅의 여성들이 이룬 학문적 약진, 정말 놀랍죠? 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대학을,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니기만 했습니다. 공부한 거는 별로 없고, 예, 이제 돌 던지러 다니고 하느라고. 예. 이제 입학은 78년도, 1978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졸업은 91년도 여름에 졸업을 했습니다. 중간에 재적, 복학, 재적 이런 것들을 또 되풀이하고 하느라고 한 14년 학교를 14년에 걸쳐서 다녔습니다. 14년 계속 다닌 것은 아니고, 졸업할 때에도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찾아뵈면서 안면으로 그렇게 해서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시험도 안 치고 대신 리포트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걸해서, 예, 소중한 시간에는 좀 꺼두는 게 좋죠. 예, 핸드폰은 진동이나 혹은 그냥 꺼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서류상 졸업을 했고, 그때까지 경제학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그때의 저와 비슷한 상태에 있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독일을 가서 금속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크, 그가 마인츠 자유시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도 여러분 중에 배낭여행을 가는 분들은 라인강 유람선 출발하는 곳이 마인츠시입니다. 여름에 배터에 나가보면 영수야 철수야 부르는 한국 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 대학에서 경제학을 다시 공부를 하고, 우리 석사에 해당하는 디플롬이라고 하는데 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는 못 따고 그냥 왔습니다.
왔는데, 독일에서 경제학 공부를 처음부터 새로 몇 년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신문방송에도 좀 얼굴을 왔다 갔다 내밀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해고돼서, 비정규직 교수 노동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현재 직업은 제가 이따 명함을 하나씩 드릴 텐데요. 자기 소개용 명함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게 될 동영상 게시판 안내 삼아 제 명함을 하나 선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따 우리 조교들이 여러분께 나눠드릴 겁니다. 뭐 이런 정도 제 소개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러분 자신을 좀 소개하셔야죠.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의실에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400명 수강 신청을 했는지 서로를 알아야 왜 저 담당 교수가 강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학년별 구성을 한번 볼까요? 1학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정직하게 들어요? 예. 아직 덜 들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1학년이. 2학년. 예, 3학년. 3학년이 많네요. 예, 4학년. 예, 4학년이 많은 것은 이제 한 학기 마치면 졸업하기 때문에 다음 학기부터 저를 볼 수 없어서 그런 단기 수요가 많은 탓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3, 4학년이 좀 많고 1, 2학년도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별 구성을 한번 볼까요? 우선 경상계열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경제, 경영 등등 이런 쪽에 속하는 학생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숫자가 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문사회 분야, 소위 말하는 문과로 통칭되는 그런 전공을 하는 학생들 중에 지금 막 손들었던 경제, 경영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역시 상당한 숫자죠. 그 다음에는 이제 통상 이과로 분류되는 이과로 분류되는 공학, 자연과학, 일반 등등 뭐 다 통틀어서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수강생들의 학문적 구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옆에 교회식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면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죠. 예, 서로 박수 한번 치고 예, 다 함께 예, 이렇게 학년도 다양하고 전공도 매우 다양한 학생들이 이렇게 한 강의실에 모여서 지금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참 얼마나 난감한지 짐작이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우선 이 강의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공지해 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에서는 경제학 문제를 푸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이 한 학기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많은 지식, 정보 이런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우리가 날마다 만나게 되는,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여러 가지의 경제적 사건, 사고 또는 여러 사실 또는 경제 현상에 대한 이런저런 주의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그런 주장과 사실들을 대해야 할지 그것들에 대해서 내 머리로 생각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의 방법을 함께 배우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매주마다 다르게 잡아놓은 주제들, 참고 자료들 그리고 강의 중에 나오게 될 여러 데이터 이런 것들은 그와 같은 사고방식, 생각의 방법을 배우고 익히기 위한 소재에 불과합니다. 많은 경제학 지식을 원하는 분들은 좋은 경제학 언론책이 많이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 문제를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유념해야 될 그런 기본 이치, 개념 그리고 그 개념들 사이의 상호관계
그리고 그런 이론이나 어떤 분석 모델을 현실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무슨 공식을 암기한다든가, 계산을 해서 답을 발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좀 안심이 되죠? 이 중에 경제학 개론 또는 경제학 원론 강의를 수강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꽤 많죠? 도전에 아주 크게 성공했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는 분 한번 좀 창피한가? 그래도 용감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죠,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펼쳐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접근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공포감을 좀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경제학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학에는 수학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아주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만 나오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갑자기 머리 회전이 안 되고 막 모니터에 모래시계가 계속 뜨는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 강의실에서는 특별한 수학에 관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 이런 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 강의가 있는 것이니까요. 꼬박꼬박 강의에 와서 가능하면 오시기 전에 간단한 웹상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만 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것을 주제로 다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맛은 보지 않더라도 냄새 정도만 살짝 맡고 들어오면 한결 강의가 재밌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과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수강 신청이 없는 학생, 못한 학생들 또는 재학생이 아닌 분들도 좀 여기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쫓아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강의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수강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 청강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은 그냥 특강이 아니고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어서 수강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신청을 못하신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널리 애용해 주시고 이번 학기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아니고 밖에서 오신 분들도 들어 계실 것 같은데 오시지 말고 편하게 강의 동영상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안내를 자세히 드릴 텐데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큰 문제 없이 양해해 주신다면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여기 오시지 않아도 그 동영상을 보고서도 충분히 제 강의를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수강 신청한 학생들에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카메라가 여러 대 보이죠? 지금 카메라 3대는 아마 이 동영상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게 조용하게 그렇게 찍을 분들이 와 계시고요. 기자분들이 좀 와 계실 텐데 오늘 뭐 제가 좀 시끄러운 사람이라 강의 시작한다고 취재를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해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강의실에 언론인들이 출입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영상 얘기가 나온 김에 되게 여러분 뒷꼭지에서 찍으니까 초상권 침해 문제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죠? 예. 방해되지 않게 찍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제가 명함을 나눠드릴 텐데 거기 티스토리에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영상 메뉴 링크를 걸고 그 수강생을 위한 게시판을 만들 겁니다. 간단한 그 학교 재학 관련 사항만 입력하시면 로그인이 되니까 결석하신 분들은 동영상 보시고 또 수업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은 학생들도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게시판에 강의에 대한 여러 가지 품평, 교수의 주장에 대한 비판, 질문, 서로 간의 토론,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보고 가끔씩 코멘트를 달고 우리 조교들이 또 함께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 게시판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에게 대해서는 성적에 반영되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공지해드린 자료 이외에 필요한 강의 자료, 데이터, 통계 수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미리 며칠 전에, 강의 며칠 전에 이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교들이 다 복사해서 일일이 나눠주는 방식은 너무 19세기, 20세기적인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접속하셔서 올라있는 강의 자료를 미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 이런 것들은 안 올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1, 20분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자료만 필요에 따라서 올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지울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꼭 들어와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강생이 많은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출석 점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일을 도와줄 조교를 두 사람 대학에서 지금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교 소개를 한번 하죠. 우선 지명주 조교, 예, 손 한번 흔들어줘요. 예, 잘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서경미 조교 어디 계신가요? 아, 저쪽에 계시네요. 조금 이따 이 두 분 조교들의 이메일 주소를 제가 여기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메모해 가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한테 무조건 이메일 보내시지 말고, 예, 저도 이제 바빠가지고 참 이메일이 오면 답장을 안 보내기도 그렇고 보내려면 한정이 없고 그렇습니다. 먼저 좀 조교들과 소통하시고 거기서 미진한 문제들은 또 저하고 대화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 자료 유인물이 배포됐나요? 예, 그거하고 지금 강의 자료하고 조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 블로그 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는 명함입니다. 저 명함은 여러분에게 기념품으로 드리는 건데요. 한 420, 30장밖에 준비 안 해왔는데 2장씩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만, 한 사람이 하나씩만 가져주시고, 예, 좀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책상 위에 놔두고, 예, 아니면 뭐 즐겨찾기에 블로그를 설정을 해주시던가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제시된 자료들은 100% 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직접 강의에서 저 자료들을 직접 인용해서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그 주의 주제에 관해서 여러 상이한 의견을 포함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 기사 정도는 여러분이 미리 읽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행본 책이 강의 참고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쓴 책이거든요. 무슨 책을 팔려는 건 아니고, 혹시 또 이제 뭐 참고 삼아 보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 열람이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9개만 지금 골랐습니다. 오늘 빼고. 그러나 실제 한 학기는 16주죠. 시험기간 2번 빼더라도 14주. 공휴일이 뭐 있나요? 혹시 있으면 한 번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13주. 예, 또 교수가 몸이 아프다든가 이러면 나중에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13주인데 약간 여유를 둔 것은 어떤 주제들은 다루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점 정리가 특별히 필요한, 특히 시험을 앞두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여유를 뒀습니다. 진행해 가면서 시간이 남게 되면 지금 공지하지 않은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또는 2번 정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출석 체크인데, 오늘은 출석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조교들이 여러분이 입장할 때 특별한 표식 또는 암호가 들어있는 쪽지를 나눠줄 겁니다. 아마 그 암호는 우리 조교들의 서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걸 받아서 학과와 이름과 이런 것들을 적고 강의 끝나고 나갈 때 제출하고 나가면 출석이 되겠습니다. 학교 규정상 제가 알아보니까 3번까지 결석하는 것은 뭐 문제가 크게 없는데 4번 결석하게 되면 학점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학점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는 뭐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만 4번이 되면 저도 어려워지니까 출석 관리를 여러분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무단결석만 포함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뭐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집안에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또는 학과에서 답사여행을 간다든가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석한 학생들은 꼭 동영상 강의를 한번 보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출석은 그래도 약간 뭐든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출석하면 감점하지 않겠습니다. 결석하면 1점을 감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3점 감점까지 될 수 있겠죠. 출석 때문에 4번 이상 하게 되면 학점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출석하시면 그것만으로 20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매번 강의는 60분 정도, 강의는 3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말에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3시 정각에 시작해서 약 60분 정도 그날의 주제와 관련된 강의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2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가서 질문, 여러분들의 질문, 주장, 논평,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날의 강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단순히 강의 중에 들은 이야기 중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좋고 또는 이것은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쪽지에 적어서 조교들에게 내주시면 후반부 강의 들어갈 때 곧바로 소개를 하고 또 나와서 발언도 하고 제가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또는 답변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게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도 하시고 수강생이 많아서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역시 인센티브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은 되도록 전반부 강의에서는 뭐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지만 거기도 괜찮습니다. 듣다가 이상한 게 있으면 손을 조용히 들어주세요. 계속 들고 있으면 긴급한 발언이 있나 보다 해서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몰라서 묻는 것은 죄가 아니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다른 학생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를 못했다면 다른 학생도 이해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래서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묻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던 아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여러분 20살 넘게까지 많은 것들을 깨달으면서 왔지 않습니까? 이런 깨달음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수업 시간에 좋은 질문 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 또는 뭐 쪽지에 적어낸 좋은 의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좋은 내용들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겠습니다. 한 번에 1점. 제가 그 질문이나 논평 또는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탁월한이라는 수식어를 써서 제가 그것을 평가하게 되면 1점이 됩니다. 우리 조교들이 다 적거든요. 또 그런 평가를 받은 학생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평소에 성적 관리를 강의를 통해서도 늘 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대한 공포감을 가진 학생들은 평소에 수업 시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후반부 강의가 대충 질문, 대답, 토론 등이 끝나고 나면 제가 그날의 강의의 요점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날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미처 풀리지 않은 문제는 조교들이나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용건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는 리포트로 대체한다 이렇게 제가 미리 예고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20점으로 하겠습니다. 20점인데 중간고사 배점이 너무 크면 또 중간에 좌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20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간단합니다. 매주 강의 시간에 다루어졌던 그 주제, 그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것이 핵심이다,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또는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의 기쁨을 주었다 등등 하여튼 강의의 핵심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A4지 한쪽 이내로 정리하는 겁니다. A4지 한쪽 이내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복습을 강요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거의 예습을 안 하고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제 짐작에 복습이라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기억이 다 지워지기 전에 그날의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요약하는 겁니다. 핵심을. 글씨 크기는 12포인트. 그까지 제가 노안이 좀 와서 10포인트, 9포인트 적으면 못 봅니다. 그러니까 12포인트 글씨 크기로 해가지고 글씨체는 좀 평범한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삐딱삐딱한 거 이런 거 하면 곤란합니다. 좀 평범한 글씨체로 12포인트로 A4지 한 장 이내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근데 5번의 강의를 하게 되면 오늘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주부터. 그러면 한 4장 정도의 리포트를 제출하시게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중간고사 점수 만점 20점에 이렇게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60점으로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예고된 대로 오픈북입니다. 이 오픈북 시험은 뭘 테스트하는 거냐? 이것은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죠. 오픈북 시험은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기억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자기의 소견을 정리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저는 학부 교육과정은 이 정도의 테스트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참고 자료가 옆에 쌓여 있어도 뭐가 어딘지를 모르면 찾을 수 없죠. 그 시험 유형은 뭐 대입 수능 시험 스타일로 객관식으로 할지 아니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아니면 서술식으로 할지 뭐 2가지를 좀 섞을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고민을 해보고 결정되고 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맨 마지막 주 시험 기간에 치게 되죠. 12월 아마 한 초순 정도 되나요? 하여튼 정해진 시간에 치겠습니다. 치고 1시간짜리 시험입니다. 기말고사는 1시간짜리 시험을 보고 여기서 시험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학교하고 상의해서 흩어서 시험을 보든가 이렇게 한 다음에 시험이 끝나면 다 모입니다. 모여서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교를 다녀봤고 또 그 전에 다른 학교에서 강의를 해봤지만 이렇게 수강생이 많은 강의는 평가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평가 제도라서 뭐 A에서 C까지 비율을 딱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A를 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규정상 그럴 수가 없어서 이 학점 또는 뭐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승복이 돼야 됩니다. 통상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잘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A 플러스를 기대하고 있다가 나중에 B가 나오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좋은 학점을 받는, 평점을 받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겠지만 좋으면 좋은 대로 좀 덜 좋으면 덜 좋은 대로 그것이 마음속에 승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한 1시간 정도 하면 내가 이런 정도 썼구나. 내 생각에는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뭐 나는 뭐 어떤 학점이 나와도 마음속으로 다 승복하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가시고 그래서 최후의 한순간까지 비싼 등록금 내고 공부하는 데니까 배우자 이런 학생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출석 체크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 서술식으로 무언가를 쓸 때 리포트를 내거나
또는 기말고사에서 서술식 문제에 대한 답을 쓸 때 똑같은 글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것은. 그러나 똑같은 문장 구성, 똑같은 어휘, 똑같은 표현 방식 이런 것이 나오면 표절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표절은 곤란하죠. 그래서 똑같은 게 나오면 둘 다 아주 나쁜 평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적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강의 진행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감이 잡히죠. 어떻게 진행되리라는 것이. 혹시 강의 진행에 관한 질문이나 불만 뭐 등등 있는 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은 제안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워낙 잘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강의 주제 소개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9주 동안 다루게 될 주제들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쉬고 오늘은 휴식을 한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안내 받는데 긴장하고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여러분의 긴장도가 예.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해가 안 가는 그 중간고사를 리포트 방송하셨는데 그거를 4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한꺼번에 중간고사 기간에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를 보는 주는 여러분들이 시험 엄청 많이 보고 금요일 오후인데 그죠? 또 와가지고 수업 받는다 이러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 시간에 리포트를 쓴 걸로 하고 중간고사 기간 한 주는 휴강하겠습니다. 그거 빼먹었네요. 예, 되겠죠? 예, 중간고사 기간에 중간고사가 있는 주에 금요일까지가 제출 마감입니다. 리포트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손들어를 할 때 안 들더니 꼭 앞으로는 뒷북을 치지 마세요. 예. 강의 주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2강 2주차 강의 두 번째 주제가 공공선택 또 새만금 대운하 이렇게 되어 있죠. 자료는 대운하에 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되게 오마이뉴스에 있거나 뭐 누구 블로그에 올라 있거나 이런 글들이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한 30분 정도 투자하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그 내용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읽어보고 기억나는 것은 기억하고 기억이 잘 안 되는 거, 저장이 안 되는 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도대체 이 대운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논리로 찬성 또는 반대를 해놨는지만 읽을 때 이해하면 그만입니다. 이 주제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왜 국가가 무슨 일을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국가가 왜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새만금도 국가가 벌인 일이죠. 오늘 보도를 보니까 어제 농지 비율을 70%에서 30%로 줄였다. 처음에는 논 만들려고 사업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됐죠. 한반도 대운하, 도대체 왜 국가가 이 일을 하려는 걸까? 왜 국가는 경제 생활에 개입하는 걸까? 나중에 우리가 민영화 주제를 또 하나 여기 접어두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다음 주에 강의 주제입니다. 아주 당연해 보이죠? 그러나 국가가 왜 도대체 직접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참여를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공기업을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의 주체로 나서는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와 같은 국가경제활동의 보편타당한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새만금이나 혹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게 됩니다. 이제 기자분들이 오늘은 제가 스케치 삼아 이걸 하면 경북대학교 홍보도 좀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취재 협조를 합니다만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동영상을 기자분들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똑같이 보시게 되니까요. 예,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강사로 와가지고 무슨 정부를 되게 두들겨 패는 그런 정치 강연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오신 학생이 있다면 지금도 수강 취소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되게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형성할 때 결론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든 간에 반드시 참고해야 될 학구적인 또는 학문적인 논리적인 기준과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시험을 볼 때도 교수가 개인적으로 어느 쪽일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실패할 겁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주제가 정보 비대칭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주의 깊게 글을,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을 읽는 학생들 중에는 이 용어를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만, 정보 비대칭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의 성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보가 거래 쌍방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만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참 우리가 경제학 원론 시간에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한 예를 들면 여러분은 아직 돈벌이를 못하니까 중고차를 사본 적이 없겠죠. 중고차를 사러 가면 참 낭설해집니다. 시운전을 해봐도 이 차가 엔진이 튼튼한지 잘 알기 어렵거든요. 중고차를 파는 딜러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이게 이른바 중고차 시장에서 일어난 역설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민영 의료보험이 있어서, 지금도 있죠,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 가입하려고 할 때 나의 질병에 관한 나의 건강정보는 내가 다 가지고 있죠. 보험회사는 모르죠. 이게 정보 비대칭입니다. 내가 얼마만한 질병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는 알지만 보험회사는 몰라요. 그래서 민간보험회사에서 자꾸 보건복지부에다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진료 정보를 보험회사에 돌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죠. 신문에서 보셨죠? 그 요구가 왜 나오냐 하면 이런 정보 비대칭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시장들 중에 많은 것들이 정보 비대칭성이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순진하게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시장 기능에 다 맡겨라, 이렇게 하면은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가 없는 쪽을 착취하는 매우 불공정하고도 불평등한 거래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걸 다루고 나면 민영의료보험 도입, 활성화 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이런 문제들이 과연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의 맥락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경제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갖고 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주제가 환율. 요새 관습 많죠? 환율이 하루에 40원, 50원씩 오르기도 하고, 어제는 보니까 또 몇십 원 떨어졌던데, 1980년대 이전, 여러분이 세상에 나올 무렵, 그쵸? 여러분들이 되게 1997년, 8년, 9년생들이 많겠죠? 군대 갔다 온 늙은 복학생들은 좀 더 일찍 났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올 무렵에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빼면. 그냥 지금은 온 국민이 환율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우선 제일 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기러기 아빠들, 그죠? 배우자와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놓고 혹은 싱가포르에 보내놓고 필리핀에 보내놓고 여기서 돈 열심히 벌어서 붙여주는 분들, 환율이 10% 오르면 똑같은 돈을 붙여도 아이들과 배우자가 10% 적은 돈을 받게 됩니다. 이 국제화된 시대에서 이 환율의 중요성,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커질 거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환율 변동, 짧은 기간에 초단기적인 환율 변동,
또는 긴 시간적인 거리를 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율 변동,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매우 간단한 이론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안내를 하고 빠뜨린 얘기를 하나 하죠. 제가 빠뜨린 얘기가 경제학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까지만 해놓고 하겠습니다. 일부러 빠뜨렸는데요. 경제학은 매우 어려운 학문으로 보통 인식되고 있고, 심지어는 매우 재미없는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아주 우울한 과학이다, 디즈멀 사이언스라는 칭호를 벌써 한 200년 전에 얻은 학문 분야입니다. 인문사회과학 전체에서 경제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는 것은 자연과학 전체에서 물리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저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모르던 것들을 새로 알게 되거나 의문을 품고 있던 것들을 해명해주는 어떤 지식을 배우게 되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 기분이 안 좋은 학생들은 대학에 괜히 왔어요. 왜 기쁨을 느낄까요?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럼 공자님 시대부터, 그죠?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걸로 봐서 3000년 전에 살았던 어른이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우칠 때 느끼는 즐거움, 그때는 뇌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화학물질이 막 분비되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인간이 타고난 것입니다. 오랜 진화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존하고 자손을 번영시킬 가능성이 더욱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자기의 생존에 보탬이 되는 어떤 것을 얻기 때문에 그때는 맛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때나 사슴을 사냥해서 구워 먹을 때나 그때 느끼는 것 같은 즐거움,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은 언제 지구에 태어났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대개 우리가 보는 이런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는 여러분과 저와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10수만 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나와 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행성에 관해서, 그리고 달과 태양과 별과 이 우주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죠. 끊임없는 탐구의 과정입니다. 인류사는. 그 과정에서 물리학이 나온 것이죠. 이따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경제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도저히 마음속으로 승복이 안 되는 그런 명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컨대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경제학의 공리, 악시옴, 수학에서 무증명 명제라고 말하는 거죠. 증명하지 않고도 참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명제, 이것이 악시옴입니다. 수학에서는 이 악시옴, 공리를 기초로 해서 theorem, 테오렘, 다 라틴어 단어들입니다. 정리를 만들어내고 차곡차곡 이론들을 쌓아갑니다. 경제학에도 공리가 있어요. 경제학의 첫 번째 공리 또는 유일한 공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은 이기적이다 라는 공리입니다.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은 쾌락을 원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한다.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런 류의 공리들입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 이 명제를 접했을 때, 왜 그렇지? 난 그렇지 않은데, 세상에는 이타적인 사람도 많은데, 어째서 경제학은 인간은 이기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론을 만드는 걸까? 역시 부르주아 경제학은 배울 게 못 돼. 예, 그렇게 해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했죠. 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경제학의 공리에 대해서 왠지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좀 용기를 안 내서 그렇지. 고개도 끄덕끄덕 해놓고 손은 안 드네. 불편합니다. 그래서 매우 불편한 진실이거든. 우리가 경제학도 과학입니다. 과학을 연구할 때는, 과학을 배울 때에는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둬야죠. 첫 번째는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리, 어떤 전제, 어떤 가정도 의심해보지 않고 검증해보지 않고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교수의 말이라고 무조건 맞다? 이것은 그냥 원시적인 습성이 남아있는 거죠.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지도자의 말을 무조건 따른다, 이런 명령을 내리는 문화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그 유전자의 발호를 억제해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한 주장일지라도 그것이 검증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참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에 입각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또는 철학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묶이면 과학을 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나의 소신과 어긋날 때는 사실의 편을 드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죠. 인류의 지성사에서 이 두 번째 것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수학과 학생이 있습니까? 수학과 혹은 수학교육과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쉽네요. 수학과 학생이 있으면 우리 강의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고대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다 아시죠?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잖아요. 그죠?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면 직각삼각형의 그 직각을 양쪽으로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각각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거죠. 그죠? 표현은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표현 또는 대수학적인 표현이 가능하지만 두 변이 각각 1이고 하나의 빗변이 있는 그 직각삼각형의 경우에 빗변의 길이가 얼마죠? 루트 2. 다 아는 사실입니다. 루트 2는 무리수죠. 무리수입니다. irrational number라고 그러죠. 이 rational number라는 것은 ratio에서 온 겁니다. 비율. 자연수의 비율로 나타낼 수 없는 숫자가 무리수입니다. 근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피타고라스가 이 정리를 만든 거니까 자연적으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감춥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게. 남들이 알지 못하게 이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 그래서 감춥니다. 그들이 신봉하고 있던 어떤 신적인 어떤 영감, 질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남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감추죠. 심지어는 그 일을 발설하려고 한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예는, 이걸 극복한 예는 뭐 제가 너무 과장하는 건지 모르지만 케플러라는 천문학자는 아시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대체로 케플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케플러는 굉장히 신앙심이 투철한 천문학자였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이 만든 이 질서가 완전할 것이라는, 완벽할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신앙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천동설이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고정관념에 또는 신학적인 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화형에 처하는가 하면, 그렇죠?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을 화형을 시키고 브루노 같은 과학자를 화형시킵니다. 갈릴레오를 종교법정에 세우죠. 인간의 이 과학적인 인지 능력이라든가 문명의 발전을 극단적으로 억압한 사례들입니다. 이 케플러가 행성의 법칙을 다 발견했죠. 케플러는 뉴턴
이 발견한 중력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의 턱 밑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케플러가 어떤 사람이 해놓은 행성 관측 자료를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그것이 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행성의 궤도가 원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원궤도라고 상정을 하고 아무리 계산을 해봤지만 관측 자료와 이론적인 값이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났던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이 만들어놨던 타원의 공식을 넣고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컨대 화성의 궤적, 이 타원 궤도에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케플러는 많은 고민을 하죠. 자기가 신봉하고 있던 신이 만든 완전한 질서가 붕괴되는 그런 종교적 철학적인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사실에 대해서 눈감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타원 궤도도 신의 질서에 부합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자기가 발견한 것들을 정리하게 돼요.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태양계의 행성의 경우에는 타원 궤도를 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전까지 일반적으로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의 종교적 관념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신이 만든 것은 완벽해야 되고 원과 구야말로 가장 완벽한 형태인데 실제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돈다는 것, 매우 위험한 과학적 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행성이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타원 궤도를 돌면서 같은 시간에는 같은 면적을 쓸고 간다는 것이 케플러의 제2법칙입니다. 제3법칙은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하고 행성의 속도, 공전 속도가 일정한 관계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먼 행성일수록 천천히 돌고 가까운 행성일수록 빨리 돈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다가온 그런 거였는데 케플러의 경우에는 자기의 종교적 신앙 이런 것들을 사실에 종속시키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우주과학이 이만큼 온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지 않다 이렇게 믿고 싶은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경제학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경제학의 제1공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배척하게 되면 이 공리 위에 쌓아 올려져 있는 경제학의 모든 이론과 모델, 분석 모델, 예측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공부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인간은 이기적 존재라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경제학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을 창시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아담 스미스가 발견한 것은 뉴턴이 발견한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이 인문사회과학에서 물리학에 버금가는 그런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뉴턴이 발견한 것은 제가 물을 마시다가 물컵을 떨어뜨리는 것과 여기서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천체가 운항하는 것 사이에 같은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는 발견이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행성이 궤도를 도는 것은 관성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케플러의 법칙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안 끌려 들어가려면 도망가야죠. 가까이 있는 놈은 중력이 세기 때문에 빨리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궤도를 돌 수 있으니까. 먼 데 있는 놈은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도 자기를 유지할 수 있죠. 그 정도의 이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 것들은 다 빨려 들어가서 지금 지구의 일부가 되어 있고 지금도 지구와 같은 별들이 막 생기고 있죠. 매일매일 수도 없이 이 우주에서는. 그와 같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작은 일들, 운동의 법칙, 이것이 전 코스모스를 일관하는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해낸 거죠. 뉴턴이. 아담 스미스는 우리들의 경제생활에서 몇 가지의 간단한 원리들이 우리의 경제적인 삶 전체를 규율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학자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경제학은 많은 발전을 이루죠. 물리학이 그 뒤에 많은 발전과 세분화 과정을 거친 것처럼 오늘의 양자역학 같은 것은 뉴턴의 시대에 있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만 다른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물리학을 모르고도 화학이나 생물학, 의학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물리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른 개별 분야의 학문을 잘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 분야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좋든 싫든 우리가 인간의 경제 생활을 규율하는 보편적인 법칙으로 발견한 것들이 어김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문사회과학의 다른 분야의 여러 현상, 보통 다른 분야의 학문들이 연구하는 인간 행동의 여러 다른 측면의 배후에도 마치 공기가 있을 때 깃털이 수직 낙하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중력의 법칙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가 너무 부품한 대로 같지만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5번째 주제가 양극화. 양극화의 원인 또는 소득격차의 원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소득격차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 양극화는 무조건 나쁜 것으로 나옵니다. 차이가 없다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죠. 만약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누구도 노력하지 않겠죠. 재미삼아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페이오프, 결과적으로 그 경쟁의 결과 자기가 지불받게 되는 보상, 이런 것에 차이가 없다면 인간 문명은 발전의 동력이 없었을 겁니다. 이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보상의 차이라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원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에너지원과 같은 것입니다. 경쟁의 결과에 따르는 보상의 격차가 전혀 없다면, 그러면 우주가 정지된 것처럼 인간의 경제활동도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득격차가 벌어지게 된 원인, 그리고 그 양상, 이 소득격차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와 견해, 이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정책수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6번째 주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이 관심이 많죠. 지금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대구는 그런 현상이 아주 심하죠. 왜 그럴까? 어째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일할 곳이 없을까? 이것은 이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 지금까지 약 300년에 걸쳐서 한 번도 사람들이 머리에 떠나본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고령화를 넣어놓은 것은 여러분이 매우 불운한 세대라는 거죠. 예. 생물종은 다 그렇습니다만 모든 생물종의 행동 양태나 삶의 조건에는 개체 숫자가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에는 그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자녀가 태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한 배에서 난 새끼들 사이에서부터 최초의 경쟁이 시작되죠.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모가 먹여 살리고 교육시킬 수 있는 것보다 과거에는 훨씬 많은 아이들을 낳았죠. 높은 유아 사망률, 전염병, 빈곤, 기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많이 낳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었죠. 지금 한국 인구 구성은 아주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적 인구 구성이 변화한 사례는 인구 통계가 시작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인구 역사상 전례 없이 급격한 사회적 인구 구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인구 구성의 변화 과정에서 보면 어떤 세대는 상당히 행운을 타고나기도 하고
어떤 세대는 굉장한 불운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운한 세대에 속합니다. 누가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고령화라는 문제를 넣어뒀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내지 20년 지나면 한국이 세우고 있는 이 사회적 인구 구성 변화의 속도, 세계 기록 깨질 겁니다. 깨는 나라가 어딜까요? 예, 중국입니다. 중국은 조만간 대한민국보다 훨씬 빠른 고령화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중국 정부가 1980년대, 90년대 초에 걸쳐서 한국에 많이 왔죠? 연구자들이. 뭘 배우러? 박정희를 배우러.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국가 주도형 경제개발 계획을 배우고 원시적 자본 축적을 어떻게 하는지, 희소한 생산 자본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워갔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일들을 한 몇십 배 큰 규모로 지난 20년간 해왔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가끔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옵니다. 중국에서. 뭘 배우러? 국가균형발전을 배우러 옵니다. 국가균형발전.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심각한 불균형발전 도상에 놓여 있어서 공동체의 통합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요즘 와서 중국 사람들이 배우는 게 국가균형발전하고 환경보호, 환경정책입니다. 조만간 중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연구하러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중국은 한국 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같은 행성에서 발붙이고 사는 사이니까 서로 도와주면 좋겠죠? 여러분 웃으시는 걸 보니까 별로 마음이 안 내키는 것 같네요. 올림픽 할 때 입장식 때 박수 안 쳐줬다고 삐져가지고 그러나요? 인간은 참 특이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 예를 들어 경제 문제만 보더라도 양극화, 신자유주의, 지식정보화 이런 것들을 보면 글로벌한 현상들이죠. 전부 다 글로벌한 현상들입니다. 지구적 차원의 또는 행성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이 지구 행성 전체 차원에서 벌어지는 환경 문제, 빈부격차 문제, 양극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적인 이른바 시장의 통합, 이런 것들이 전부 행성 차원에서 지금 일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부족인간입니다. 부족인간. 그렇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행성 차원의 문제인데 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부족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중관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운동선수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부족 본능이 아우성을 치죠. 일본 야구팀 호시노 감독의 위장 오다 발언, 이거 한마디로 한국의 야구 팬들이 전부 다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데 이 우리들이 몸속 유전자 속에 숨겨져 있던 부족 본능이 전부 다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여전히 부족 본능입니다. 도구와 제도는 진화했지만 인간 그 자체는 유사 이래 역사가 씌어진 한 5,000년의 기간 동안 거의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국민국가를 이루고 세계화의 과정이 시작된 것은 불과 300년 전의 일이고 우리는 그 100배 이상, 몇백 배 되는 시기를 부족 단위로 살아왔거든요.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명령하는 유전자도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있고 신을 경배하는 것, 이방인을 혐오하는 것, 이 모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 본능들입니다. 우리가 글로벌한 문제 또는 내셔널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은 여전히 부족 인간의 본능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문명의 발전 수준, 산업적 번영, 이 모든 것들은 한 국민 국가가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부족 본능을 잠재우고 내셔널한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느냐, 거기에 한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고
지금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사람들 개개인이 지구인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느냐, 행성 전체를 놓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만들지 못하면 언젠가는 멸망하겠죠. 그리 멀지 않는 시기에. 제임스 러블록이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1세기가 다 가기 전에 수십억 명이 죽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환경재앙으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 일부 지역에 소수만이 살아남고 대부분의 지구 표면에서 인간이라는 이 종 자체가 거의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족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계속한다면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자녀와는 아주 깊은 관계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또 엇길로 갔는데 여하튼 이 양극화도 지금은 거의 지구적인 문제로 와 있습니다. 일자리, 지식정보화 시대의 지역발전론, 이건 이제 주로 대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참고 자료들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대구가 고향이 아닌 학생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많은 수는 대구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여기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고 좋은 일자리, 마땅한 그런 일자리만 있다면 계속 대구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만 대구의 상황이 그렇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지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인가? 한때 번영했던 지역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만드는 요인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8번째 주제는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직접 기업을 설립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공기업은 왜 생겨날까? 또는 왜 생겨났을까? 공기업이 존재하는 것은 합리적일까? 그렇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미 존재하고 있던 공기업이 어떤 환경, 어떤 기술적 조건에 처하면 없어져도 괜찮은 것일까? 또는 어떤 공기업은 영원히 공기업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공기업을 민영화 또는 사유화하게 되면 그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9번째 주제는 부동산 투기와 조세정책. 이거 두 개는 원래 다른 문제인데 대한민국 최현대사 여러 특징 때문에 하나로 묶이게 됐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제, 양도세, 종부세, 상한, 하한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상속세, 세율 내리는 거, 소득세, 세율 낮추는 거, 법인세, 이런 세제개혁 조처들의 발표를 보셨을 겁니다. 조세론 일반을 다룰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주로 여기서는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된 조세정책을 제한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혹 시간이 남는다면 우리가 이 주제들을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소화해내고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조세 일반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이야기할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번째 주제는 아직 참고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 있습니다. 참고 자료를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주제 아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한글로 되어 있는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아직 하나도 찾지 못해서 지금도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자료가 발견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공지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1시간 15분이 지났네요. 4시 반까지 휴식하고 4시 반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 블로그 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는 명함입니다. 저 명함은 여러분에게 기념품으로 드리는 건데요.
한 30장밖에 준비 안 해왔는데 2장씩까지만 안 됩니다. 하나만, 한 사람이 하나씩만 가져주시고, 예, 좀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책상 위에 놔두고, 예, 아니면 뭐 즐겨찾기에 블로그를 설정을 해주시던가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제시된 자료들은 100% 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직접 강의에서 저 자료들을 직접 인용해서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그 주의 주제에 관해서 여러 상이한 의견을 포함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 기사 정도는 여러분이 미리 읽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행본 책이 강의 참고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쓴 책이거든요. 무슨 책을 팔려는 건 아니고, 혹시 또 이제 뭐 참고 삼아 보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 열람이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9개만 지금 골랐습니다. 오늘 빼고. 그러나 실제 한 학기는 16주죠. 시험 기간 2번 빼더라도 14주. 공휴일이 뭐 있나요? 혹시 있으면 한 번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13주. 예, 또 교수가 몸이 아프다든가 이러면 나중에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13주인데 약간 여유를 둔 것은 어떤 주제들은 다루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점 정리가 특별히 필요한, 특히 시험을 앞두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여유를 뒀습니다. 진행해 가면서 시간이 남게 되면 지금 공지하지 않은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또는 2번 정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출석 체크인데, 오늘은 출석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조교들이 여러분이 입장할 때 특별한 표식 또는 암호가 들어있는 쪽지를 나눠줄 겁니다. 아마 그 암호는 우리 조교들의 서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걸 받아서 학과와 이름과 이런 것들을 적고 강의 끝나고 나갈 때 제출하고 나가면 출석이 되겠습니다. 학교 규정상 제가 알아보니까 3번까지 결석하는 것은 문제가 크게 없는데 4번 결석하게 되면 학점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학점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만 4번이 되면 저도 어려워지니까 출석 관리를 여러분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무단 결석만 포함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집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또는 학과에서 답사여행을 간다든가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석한 학생들은 꼭 동영상 강의를 한번 보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출석은 그래도 약간 뭐든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출석하면 감점하지 않겠습니다. 결석하면 1점을 감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3점 감점까지 될 수 있겠죠. 출석 때문에. 4번 이상 하게 되면 학점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출석하시면 그것만으로 20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매번 강의는 60분 정도들이 큰 문제 없이 양해해 주신다면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여기 오시지 않아도 그 동영상을 보고서도 충분히 제 강의를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수강 신청한 학생들에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카메라가 여러 대 보이죠? 지금 카메라 3대는 아마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게 조용하게 그렇게 찍을 분들이 와 계시고요. 기자분들이 좀 와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좀 시끄러운 사람이라 강의 시작한다고 취재를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해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강의실에 언론인들이 출입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영상 얘기가 나온 김에 되게 여러분 뒷꼭지에서 찍으니까 초상권 침해 문제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죠? 예. 방해되지 않게 찍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제가 명함을 나눠드릴 텐데 거기 티스토리에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영상 메뉴 링크를 걸고 그 수강생을 위한 게시판을 만들 겁니다. 간단한 그 학교 재학 관련 사항만 입력하시면 로그인이 되니까 결석하신 분들은 동영상 보시고 또 수업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은 학생들도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게시판에 강의에 대한 여러 가지 품평, 교수의 주장에 대한 비판, 질문, 서로 간의 토론,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보고 가끔씩 코멘트를 달고 우리 조교들이 또 함께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 게시판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에게 대해서는 성적에 반영되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공지해드린 자료 이외에 필요한 강의 자료, 데이터, 통계 수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미리 며칠 전에, 강의 며칠 전에 이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교들이 다 복사해서 일일이 나눠주는 방식은 너무 19세기, 20세기적인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접속하셔서 올라있는 강의 자료를 미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 이런 것들은 안 올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1, 20분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자료만 필요에 따라서 올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지울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꼭 들어와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강생이 많은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출석 점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일을 도와줄 조교를 두 사람 대학에서 지금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교 소개를 한번 하죠. 우선 지명주 조교, 예, 손 한번 흔들어줘요. 예, 잘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경미 조교 어디 계신가요? 아, 저쪽에 계시네요. 조금 이따 이 두 분 조교들의 이메일 주소를 제가 여기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메모해 가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한테 무조건 이메일 보내시지 말고, 예, 저도 이제 바빠가지고 참 이메일이 오면 답장을 안 보내기도 그렇고 보내려면 한정이 없고 그렇습니다. 먼저 좀 조교들과 소통하시고 거기서 미진한 문제들은 또 저하고 대화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 자료 유인물이 배포됐나요? 예, 그거하고 지금 강의 자료하고 날마다 만나게 되는,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여러 가지의 경제적 사건, 사고 또는 여러 사실 또는 경제 현상에 대한 이런저런 주의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그런 주장과 사실들을 대해야 할지, 그것들에 대해서 내 머리로 생각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의 방법을 함께 배우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매주마다 다르게 잡아놓은 주제들, 참고 자료들, 그리고 강의 중에 나오게 될 여러 데이터, 이런 것들은 그와 같은 사고방식, 생각의 방법을 배우고 익히기 위한 소재에 불과합니다. 많은 경제학 지식을 원하는 분들은 좋은 경제학 언론책이 많이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 문제를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유념해야 될 그리고 기본 이치, 개념, 그리고 그 개념들 사이의 상호관계, 그리고 그런 이론이나 어떤 분석 모델을 현실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무슨 공식을 암기한다든가 계산을 해서 답을 발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좀 안심이 되죠? 이 중에 경제학 개론 또는 경제학 원론 강의를 수강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꽤 많죠? 도전에 아주 크게 성공했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는 분 한번 좀 창피한가? 그래도 용감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죠,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펼쳐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접근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공포감을 좀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경제학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학에는 수학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아주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만 나오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갑자기 머리 회전이 안 되고 막 모니터에 모래시계가 계속 뜨는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 강의실에서는 특별한 수학에 관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 이런 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 강의가 있는 것이니까요. 꼬박꼬박 강의에 와서 가능하면 오시기 전에 간단한 웹상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만 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것을 주제로 다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맛은 보지 않더라도 냄새 정도만 살짝 맡고 들어오면 한결 강의가 재밌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과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수강 신청이 없는 학생, 못한 학생들 또는 재학생이 아닌 분들도 좀 여기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쫓아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강의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수강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 청강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은 그냥 특강이 아니고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어서 수강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신청을 못하신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널리 애용해 주시고 이번 학기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아니고 밖에서 오신 분들도 들어 계실 것 같은데 오시지 말고 편하게 강의 동영상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안내를 자세히 드릴 텐데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시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몇 가지 오늘 수업 진행부터 시작해서 이번 학기의 강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한 강의 소개와 이 강의 진행 방식 그리고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존중하고 지켜야 될 강의 진행 규칙 이런 몇 가지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를 마지막으로 한 것이 약 7년 전입니다. 7년 만에 다시 대학 강의실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긴장되고 걱정도 많고 좀 가슴이 좀 두근거리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새로운 도전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첫 학기에서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강사가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1959년생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로 50이죠. 여러분들하고 한 30년 정도 혹은 20한 7, 8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 딸이 고3이니까 한 세대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연원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 낙선 공약으로 떨어지면 대구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켜야 될 약속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맙게도 경북대학교 학교 당국에서 또 시간 강의를 허용을 해줘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다 여기서 대구에서 보냈고 대학교 1학년 때 방학 때 왔다가 사범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교실에 여학생이 무지하게 많다고 그래서 놀러 왔던 기억이 납니다. 와서 보고 야 좋겠다. 예, 제가 들어간 학교는 계열 모집을 할 때 530명을 뽑았는데 여학생이 1명밖에 없는 대학이었습니다. 예, 그때 그 학교는 공과대학을 통틀어 여학생 하나, 사회과학대학을 통틀어 여학생 하나, 그렇게 한 500명 중에 1명 정도의 비율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20년, 30년 동안 우리 땅의 여성들이 이룬 학문적 약진, 정말 놀랍죠? 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대학을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니기만 했습니다. 공부한 거는 별로 없고, 예, 이제 돌 던지러 댕기고 뭐 하느라고. 예. 이제 입학은 78년도, 1978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졸업은 91년도, 예, 여름에 졸업을 했습니다. 중간에 재적, 복학, 재적 이런 것들을 또 되풀이하고 하느라고 한 14년 학교를 14년에 걸쳐서 다녔습니다. 14년 계속 다닌 것은 아니고 졸업할 때에도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찾아뵈면서 안면으로 그렇게 해서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시험도 안 치고 대신 리포트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걸해서 소중한 시간에는 좀 꺼두는 게 좋죠. 핸드폰은 진동이나 혹은 그냥 꺼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서류상 졸업을 했고 그때까지 경제학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그때의 저와 비슷한 상태에 있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독일을 가서 금속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크, 그가 마인츠 자유시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도 여러분 중에 배낭여행을 가는 분들은 라인강 유람선 출발하는 곳이 마인츠시입니다. 여름에 배터에 나가보면 영수야 철수야 부르는 한국 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 대학에서 경제학을 다시 공부를 하고 우리 석사에 해당하는 디플롬이라고 하는데 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는 못 따고 그냥 왔습니다. 왔는데 독일에서 경제학 공부를 처음부터 새로 몇 년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신문 방송에도 좀 얼굴을 왔다 갔다 내밀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해고돼서 비정규직 교수 노동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현재 직업은 제가 이따 명함을 하나씩 드릴 텐데요. 자기 소개용 명함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게 될 동영상 게시판 안내 삼아 제 명함을 하나 선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따 우리 조교들이 여러분께 나눠드릴 겁니다. 뭐 이런 정도 제 소개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러분 자신을 좀 소개하셔야죠.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의실에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400명 수강 신청을 했는지 서로를 알아야 왜 저 담당 교수가 강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학년별 구성을 한번 볼까요? 1학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정직하게 들어요? 예. 아직 덜 들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1학년이. 2학년. 예, 3학년. 3학년이 많네요. 예, 4학년. 예, 4학년이 많은 것은 이제 한 학기 마치면 졸업하기 때문에 다음 학기부터 저를 볼 수 없어서 그런 단기 수요가 많은 탓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3, 4학년이 좀 많고 1, 2학년도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별 구성을 한번 볼까요? 우선 경상계열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경제, 경영 등등 이런 쪽에 속하는 학생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숫자가 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문사회 분야, 소위 말하는 문과로 통칭되는
그런 전공을 하는 학생들 중에 지금 막 손들었던 경제경영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역시 상당한 숫자죠. 그 다음에는 이제 통상 이과로 분류되는 이과로 분류되는 공학, 자연과학, 일반 등등 뭐 다 통틀어서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수강생들의 학문적 구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옆에 교회식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면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죠. 예, 서로 박수 한번 치고, 예, 다 함께. 예, 이렇게 학년도 다양하고 전공도 매우 다양한 학생들이 이렇게 한 강의실에 모여서 지금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참 얼마나 난감한지 짐작이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우선 이 강의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공지해 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에서는 경제학 문제를 푸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이 한 학기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많은 지식, 정보 이런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우리가